지금 한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착륙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이어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폭발한 직후 아시아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예상 밖의 나라, 바로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외신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넘쳐 흘렀고 서울 도심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은 숨을 들이쉬기조차 힘들 만큼 붐볐고 도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인간의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전모에 숨겨진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올해 나이는 35살이에요.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은 국제정치였고 주로 동아시아 지역 갈등과 외교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 영토 분쟁, 무역 전쟁 같은 주제들이 제 담당이었어요. 2025년 11월 초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센카쿠 열도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가 겹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죠.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도쿄와 베이징을 오가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갈등을 집중 보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았죠. K-팝도 들어본 적 있었고요. 하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취재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11월 중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 국민들은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일 갈등이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일본 정부도 맞대응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행 자제 권고와 다름없는 발표였어요. 양국이 서로에게 여행 경고를 내린 셈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시트립의 검색량 통계였어요. 일본행 검색이 급감한 건 당연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행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전주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요?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여행지이긴 하지만 일본만큼 인기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다른 나라로 분산될 거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여행 플랫폼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중국행 검색이 줄어든 대신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였죠. 일본인들도 중국 대신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여러 기사를 읽었어요. 중국인도 일본인도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피하면서 둘 다 한국을 선택한다니.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지리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항공사 데이터, 호텔 예약 현황, 여행사 통계들. 모든 지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행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행 항공권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있었고 서울 시내 호텔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관광객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텐데 일본인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일본만큼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며칠이 지나며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여행지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동안 일본이 부동의 1위였는데 갑자기 한국이 치고 올라온 거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이첼, 한국 상황을 취재해보는 게 어떨까요? 중일 갈등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편집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요? 제가 중일 갈등을 다루던 기자인데 갑자기 한국 여행 트렌드를 취재하라고요?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질서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편집장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준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매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표를 겨우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예약을 마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한국행 수요가 이렇게 높다니. 다음 날, 저는 중국 여행 커뮤니티를 둘러봤습니다. 중국어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게시판마다 한국 여행 후기가 넘쳐났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좋다. 일본보다 가까워서 편하다. 음식이 맛있다 같은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과장된 표현들 같았거든요. 일본 여행 포럼도 살펴봤습니다. 일본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의외로 괜찮다. 중국보다 안전하다. 쇼핑하기 좋다 같은 평가들이었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곳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어요. 뉴욕 케네디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갔죠.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들, 일본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 그리고 서양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국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왜 모두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벨트를 매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열풍의 실체를 확인하라.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인지 파악하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곧 태평양 위를 날게 될 거였어요.
13시간 뒤면 인천에 도착하겠죠. 저는 문득 긴장됐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공항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잘 운영되는 시스템일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를 뒤지고 기사를 쓰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했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떴어요. 기내 화면에는 비행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 긴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항은 혼잡하지 않을까요? 호텔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관광지는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접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구름 위를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즉시 현장 분위기 파악, 관광객 인터뷰, 한국관광청 브리핑 확인, 호텔 예약 상황 취재. 13시간은 길었지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잠을 자고 나니 기내 방송이 들렸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벨트를 매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생각보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여권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 방송도 들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의 인파를 이렇게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니. 저는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활주로 주변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세어봤어요. 적어도 10여 대는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착륙 순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착륙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착륙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미 도착 예정 시간을 20분 넘긴 상태였죠. 주변 승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옆자리 중국인 남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앞좌석 일본인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평소 공항 진입로는 이렇게 막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공항 진입로 교통 정체 확인. 항공기 대기 열 증가. 입국 대란 시작 징후 포착. 간단히 메모를 남겼죠. 10분 뒤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벨트를 풀고 짐을 챙겼습니다. 통로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 서둘러 내리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비행기 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후텁지근했습니다. 사람들의 체온과 숨결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탑승교를 걸으며 저는 앞을 봤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으로 향했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파였어요. 사람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권 심사대 앞줄은 수백 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국어가 들렸고, 일본어가 들렸고, 영어도 들렸어요. 모든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으로 향했어요.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지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모두 처음 한국에 온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입국장 인파 규모 추정 불가. 최소 수천 명 이상.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중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한국 오세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리우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본 갈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바꿨어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으로 바꾸셨어요? 리우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한국이 가깝고 괜찮다고 들었어요. 친구들도 다 한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리우펑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공항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람은 많은데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줄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리우펑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며칠 계시나요? 리우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서울이랑 부산 갈 예정이에요. 제주도도 가보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들 비슷한 코스네요.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0분이 지났지만 아직 심사대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죠. 앞에 일본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오래 기다리시네요. 여성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했어요. 사토 미치코라고 해요.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레이첼 모건이에요. 기자예요. 사토 미치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세요? 취재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러 왔어요. 사토 미치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사토 미치코는 잠시 생각했어요. 중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한국이 가깝고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음식도 맛있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40분이 지나서야 저는 여권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심사관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저는 여권을 건넸죠. 심사관은 화면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취재입니다. 며칠 계실 예정이세요? 일주일 정도요. 심사관은 스탬프를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죠. 저는 제 캐리어를 찾아 빠져나왔습니다. 출구로 향하며 주변을 봤어요. 안내 데스크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방향 표지판을 따라 걸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줄, 버스를 기다리는 줄, 리무진을 기다리는 줄. 모든 줄이 수백 미터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는 택시줄 끝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 인파라면 직원들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본사에 보고를 작성해야 했어요. 인천공항 입국대란 현장 도착. 인파 규모 예상 초과. 하지만 시스템 붕괴는 아직 없음. 질서는 유지되고 있음. 공항 직원들의 대응은 차분함. 관광객 대부분 중국 일본인. 동남아 관광객도 증가 추세. 저는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줄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인파를 감당하려면 공항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공항이라면 이미 마비됐을 거예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명동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도로도 막혔어요.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조금 빨라졌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막혔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어요. 요즘 항상 이렇게 막히나요?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특히 심해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요. 공항 가는 길이 항상 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이 정도 인파가 몰리면 교통도 마비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관찰했죠. 서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복잡했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관광객들이 넘쳐났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국어가 들렸고, 일본어가 들렸고, 영어도 들렸어요. 모든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네온사인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끝없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곧 시스템이 한계에 닿을 겁니다. 호텔은 부족할 거고 식당은 만석일 거고 교통은 마비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공항은 붕괴하지 않았고 교통은 느려도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혼란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질서가 있었어요. 시스템 붕괴를 예상했는데 아직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명동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걸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한국이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한계가 드러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접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명동 거리가 보였어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가방을 메고 지도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서울 전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공기가 달랐어요.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숨결과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습니다. 본사로 보낼 영상을 찍어야 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역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중국어 안내방송이 들렸고 일본어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영어 표지판도 곳곳에 보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니.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줄이었죠. 저는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치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례를 기다렸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탔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 인파인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열차 안은 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옆에 중국인 가족이 서 있었고 앞에는 일본인 커플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신기했어요.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사 안은 엄청난 인파였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 앞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더 복잡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줄, 버스를 기다리는 줄, 그냥 지도를 보며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뒤섞여 있었지만 갈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장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리우펑이었어요. 어제 공항에서 만난 중국인 남성이었죠. 리우펑은 아내와 함께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우펑 씨. 어제 공항에서 뵀죠. 리우펑은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아, 레이첼 씨. 반갑네요. 서울 구경 중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취재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어떠세요, 서울은? 리우펑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은 많은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까도 길을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사람, 짐을 들어주는 사람,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리우펑은 계속 말했어요. 어제는 호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친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리우펑과 헤어지고 다시 걸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방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더 붐볐습니다. 관광객들이 가게를 둘러보고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있었죠. 저는 시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일본인 여성을 봤어요. 사토 미치코였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만난 분이었죠. 사토 미치코는 가게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사토 미치코는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결국 사토 미치코는 물건을 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언어가 다른데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죠. 시장을 나와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식당 앞에 섰어요. 줄이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평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안도 10,000원이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와 홍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홍대 입구역에 내리자 더 젊은 분위기였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본사로 보낼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들의 표정, 움직임, 웃음소리.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부부가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은 지도를 보며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갔어요. 젊은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죠. 도와드릴까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생은 지도를 보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직접 길까지 안내해줬습니다. 노부부는 고마워하며 따라갔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그것도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저녁이 되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은 더 복잡했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뒤섞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밝은 조끼를 입고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안내지도도 나눠주고 있었죠. 저는 한 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봉사자는 2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물었어요. 왜 봉사를 하시나요? 봉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봉사자는 계속 말했죠. 처음엔 혼란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리우 펑과의 대화, 사토 미치코가 도움받는 장면, 대학생이 노부부를 안내하는 모습, 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주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정리하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예상을 넘는다.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보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이 나라의 힘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환대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순간일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표면이 아니라 안쪽을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을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행운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가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내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사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은 서울 전역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봤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시선으로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잡한 가운데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았고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을 봤습니다. 한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갈등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지도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중국인 가족, 일본인 단체, 동남아시아 여행객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그때 한 외국인 노인이 길을 헤매는 걸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지도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잠시 뒤 한국인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는 노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성은 지도를 보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직접 안내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손을 잡고 안내한다니. 그것도 바쁜 아침 시간에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노인을 데리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천천히 걸었고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축했죠. 지하철역 입구에서 여성은 노인에게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성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당연한 듯이 도움을 주고 당연한 듯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대신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시민이 노인의 손을 잡고 안내. 자연스러운 배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움직임.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게 앞에 외국인이 서 있었어요. 큰 짐을 들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가 다가갔어요. 밝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외국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마워했죠. 자원봉사자는 짐을 들고 외국인과 함께 걸었어요.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몇 블록을 걸어 호텔 앞까지 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외국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뭘 기대했던 걸까요? 혼란이었나요? 시스템 붕괴였나요? 사람들의 불만이었나요? 저는 그런 걸 예상했었어요. 한국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오후가 되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거리였어요. 한옥과 찻집이 있었고 기념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히 구경하며 걸었죠. 한 찻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녹차가 나왔고 저는 천천히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 외국인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은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죠. 한글로만 적혀 있었거든요. 주인이 다가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줬어요. 커플은 고마워하며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물었어요. 요즘 관광객이 많죠?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좋아요. 우리나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죠.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아이들 손을 잡은 부모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들이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작은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 대체 선택지 정도로만 봤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오히려 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인다. 배려가 일상이다. 친절이 당연하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모든 게 눈에 담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방송이 여러 언어로 흘러나왔죠.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다. 혼란 대신 질서가 있었다. 불만 대신 배려가 있었다. 이 나라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저는 기사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국을 떠올렸어요. 리우펑, 사토 미치코, 노인의 손을 잡아준 여성, 짐을 들어준 자원봉사자, 친절했던 찻집 주인. 모두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고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커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의미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거리를 걸으며 느낀 감탄, 사람들을 보며 받은 감동.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기자였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어요.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선입견이 무너졌어요. 제가 믿었던 기준들이 흔들렸죠. 선진국이란 뭘까요? 저는 늘 경제 규모로 판단했어요. 국내 총생산, 1인당 소득, 기술력. 그런 숫자들로 나라를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부유해서 친절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좋아서 질서를 지킨 게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낯선 사람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중일 갈등의 여파로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보도하려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다른 거였어요. 저는 한국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들, 제가 믿었던 기준들,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요.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